언론이 입을 닫고 검찰이 소설을 쓰는 대장동의 추악한 뒷면, 남욱 변호사가 직접 밝힙니다. 언론의 편파 보도와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왜 이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특정 사실만 가리는지 그 오만한 행태는 어땠을까요? 한 분입니다. 대장동 개발업자 중 한 분입니다. 배당금을 또 많이 받은 걸로 언론에서 보도가 돼가지고요. 이따가 또 돈 얼마 벌었는지 좀 물어봅니다. 네, 남욱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은 저희 모르시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 대장동 관련 이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네. 그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다 그 기사들을 보셨나요? 기사들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따가 뭐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솔직하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냥 본인들이 바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맞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이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습하고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속 체육, 오랜만에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언론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기사만 골라 쓰는 현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유독 한 사람의 발언만 대서특필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특정 인물의 입만 바라보는지 그 비겁한 프레임의 실체를 보십시오. 네. 아, 오랜만이시네요. 근데 되게 이제 심각한 게 원래 남욱 변호사가 지난주쯤 나왔어야 되는데 네. 매주 금요일 날 보니까 재판이 있고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안 한 게 됐습니다. 아, 맞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자 폭로를 열심히 했는데 그 오마이에서 네. 딱 하나 나온 것 같던데 그 보니까.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김종훈 혼자 썼어요. 어. 네, 김종훈 혼자 단독이라고 붙이고 혼자 썼으니까 단독이죠. 가슴 아프다. 혼자 썼으니까 단독이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사건이거든. 그런데 그 언론들 입맛에 안 맞는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아무도 안 써버려. 와, 대단해 진짜. 이렇게 외면하기도. 이 자체가 진짜 뉴스거리야. 그러네요. 사실은. 아니 그거는 진짜 언론학자들이 생각이 있다면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할 필요 왜 있어.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아.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을 보면 언론과 검찰이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진 말이 않아. 좀 와닿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사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봉지욱 뉴스타파 등과 함께 같이 혼났던 언론사들도 존재하잖아. 네. 근데 특히 경향신문, 제가 경향신문 얘기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랑 수사를 같이 받았고 윤석열 주인검사가 뭐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게 경향신문이었고, 근데 거기 기자들은 나중에 기소가 안 됐어요. 네, 저희 기소되고도 수사를 계속했는데 경향신문은 이제 기소를 안 했는데 기소를 안 하니까 그때 난리를 치더라고. 경향신문이 굉장히 기사를 잘 쓰더라고요. 안 쓰다가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할까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경향 한겨레도 안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같이 석방이 됐잖아요. 한 2주 전에 유동규, 뭐 남욱, 김만배 동시에 석방이 됐어요. 네. 근데 유동규의 얘기만 쓰더라고요, 언론이. 와. 유동규의 발언만. 네. 그리고 또 쓰는 건 있어. 공소 취소하지 마라. 네. 와, 나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 나 정말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근데 확실히 조선일보가 잘합니다. 프레임을 잡고 가는 게 그래? 공소 취소 특검이란 워딩 자체를 딱 만들어가지고 특검 자체를 아예 시작부터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딱 프레임을 잡고 가는 걸 보면 조선일보가 진짜 탁월해요. 제가 볼 때. 우리도 좀 탁월해 진짜. 네, 그럼요. 예. 근데 마침 체육 나무 봉지욱이네.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보다 더 무서운 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검찰의 폭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180도 달라진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향. 그 목적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직 검찰 간부조차 경악한 그 무리한 수사의 민낯이 공개됩니다. 체육 나무 봉지욱. 여기 최강욱까지만 있었으면 딱 좋았는데. 괜찮네 그림이. 최강욱 그 전 의원을 본 적 없어요? 옛날에? 본 적 없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사는 집이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영 씨가 시행한 같이 살았어. 네. 같은 네. 동네. 이웃 사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웃 사촌. 그때 그 몰랐습니다. 용인의 발트하우스 거기 발트하우스. 그건 아시죠? 그건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조우영이 네. 그때 그 변호사 선임하고 할 때 박영수. 맞아요. 그때 이제 뭐 동네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 저 박영수 내가 저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막 이러고 물어보고 그랬대요.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 네. 몰랐습니다. 재밌죠? 대장동 얘기. 그래서 나무 변호사. 모르시는 얘기들이 90%는 되실 텐데.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네. 너무 궁금한데 네. 우리 일단 첫째 남욱 변호사님이 오늘 출연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번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꼭 여기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실을 알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이유는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2022년도에 수사를 받고 이제 그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졌고 그렇죠. 2022년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재수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졌고 뭐 예를 들면 428억이 그분 이재명 거다. 네, 그분 거다 뭐. 근데 이제 심지어 재판정에서 그분께 아닌 어떤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뭐 그게 금요일 날 이제 저희들 재판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하다못해 남욱이 거짓말한다 뭐 이런 기사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기사가 한 줄도 없는 거예요. 와. 야 진짜 신기하다. 와. 그렇게 많은 기사를 막 1분, 2분 단위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더니 뭐 관심이 없으신 건지 그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니 한 분의 기자분도 이제는 안 해. 아예 관심이 없으시고 재밌다 되게 진짜. 되게 솔직히 되게 신기합니다. 와. 예. 참 진짜. 뭐 그러던 차에 뭐 한번 기회가 돼서 질문을 주시면 한번 저도 그런 얘기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미리 제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서로가 원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남욱 변호사님을 언론을 통해서 봉지욱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전부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남욱 변호사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 판단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 저는 가해자성도 있고 피해자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검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죠.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시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미리 저도 그 확인받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팀을 통째로 갈아치우며 판을 뒤집은 건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엮겠다는 그 오만함이 결국 배를 가르겠다는 조폭식 협박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사업가들을 이간질했는지 그 비열한 수법을 보십시오. 워낙에 이제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일단 짧게 정리를 하고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장동 수사 시작이 됐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뀌고 나서 수사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이 아니라 일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야. 네. 내 의견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일기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권찰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 그 수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이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1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있었던 범행이고 그런 내용으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하여튼 판단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기수사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됐지.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됐지. 네. 자, 윤석열 정권의 2기 수사팀은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와 압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시키려 했던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증언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사 정일권이가 남욱에게 뭐 배를 가른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이제 생각나지. 예. 그거 이제 법정에서 진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죠. 네. 자,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압박도 하면서 남욱 변호사도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남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대장동 사업에 함께하게 된 거예요? 사업권을 뺏기 위해 동료를 팔게 만드는 검찰의 수법은 조폭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겠다는 식의 공포정치가 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청 안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십니까? 남욱을 흔들어 김만배와 이간질한 그 추악한 공작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이강일 대표라는 분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계셨는데 초기 사업자. 예,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다른 분의 소개로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 참여를 했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이강길 대표가 사업권을 포기하시고 이제 뭐 조호영 대표가 그걸 인수하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주들이 이제 찾아오셔갖고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뭐 처음엔 뭐 제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 두세 번 고사를 했는데 그 대장동 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 안에 종중분들 그 민간 개발을 주도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제 좀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그렇게 서너 차례 얘기를 하셔서 이제 2011년 7월 달에 이제 제가 뭐 제가 혼자 맡은 건 아니지만 제가 대표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 대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강길 다음 대표예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아,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이강길 씨가 하고 나서 조우영 씨가 10년 10월경에 대장동 사업권을 삽니다. 주식 양도 양소 계약서를 써서 사요. 아, 그거 브로커 조우영이. 왜 샀냐면 이강길 씨는 안 팔고 싶죠. 근데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강길 너 계속하면 우리 대출금 회수할 거야. 아. 네, 너 연장 안 해줘. 압박을 해요. 그게 전형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그 사업권을 빼는 거. 여기 얘 돈 될 것 같으니까. 그 조우영을 내세워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저희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조우영이 그걸 인수를 했는데 2011년 2월에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가 터지네.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돼버리니까 너무 사건이 크게 조우영이 터졌구나. 예, 이 양수양도 계약을 완료를 하지를 않아요. 못해요. 내가 지금 잡혀가게 생겼는데. 근데 조우영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철이란 분이 있었고 김용철이란 분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주인은 땅 주인들이잖아요. 땅 주인들이 김용철 말고 남욱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2011년 7월에 대검중수 수사 도중에 대표가 된 거예요. 아, 수사 도중에?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김만배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민간 개발을 제가 2011년 7월부터 2014년 이제 8월 말 9월까지 민간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유동규하고 유동규 나옵니다 네, 이제. 유동규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아. 금전 거래가 있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책임을 지겠다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건 제가 뭐 그걸 책임 지셔야 부인하거나 됩니다. 그렇게 그런 네. 얘기를 드리는 게 근데 아니고 유동규한테 준 돈을 이재명 시장이랑 엮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내용이. 그렇지. 이제 그리고 2014년 말부터는 이제 제가 뭐 수사받는다는 이제 이유 때문에 제가 사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김만배 회장님이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뭐 지금 화천대유 이런 네. 걸 만들었고 진행하셨고 저는 이제 그 중에 제 여태까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천화동이 4호라는 걸 받았죠. 와 개꿀이죠. 아니, 근데 사업. 남욱 변호사 입장 제가 이제 기록을 다 본 입장에서 보면 김만배 씨는 처음에 법조 기자잖아요. 네. 대장동 그렇고 조우영의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용역 브로커였어요. 법조 브로커. 그래갖고 조우영한테 그때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주고 1,500만 원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가 딱 보니까 여기 될 것 같은 거예요. 2012년까지는 이 업자들의 그런 여러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네. 한 13년경부터는 그냥 자기가 지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원래는 그 지분 절반이 남욱 변호사 거였어요. 절반이. 와. 네, 49%하고 원래는 정재창 뭐 복잡하니까 아 네네. 절반이 남욱 변호사 거였는데 급기야는 김만배가 남욱 거까지 뺐습니다. 본인이 50%, 49% 먹어요. 와. 그래갖고 남욱 변호사 24%죠. 25%. 25%.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절반을 줄여버리고 어. 김만배가 그거를 절반을 독식을 하죠. 독식을 하는데 그 이유는 2014년 말부터 수원지검하고 경찰청이 수사를 해요. 그때 조우영 씨도 하고 여기도 남욱 변호사도 수사를 받으니까 야, 넌 빠져. 너 있으면 넌 수사 받으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김만배가 사업장을 접수하는 거죠. 와. 배려하는 척하는 거. 진짜 이거 그렇죠. 완전 영화 같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 그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김만배와 남욱을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복수심까지 수단으로 삼는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작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팩트가 있습니다. 수십 시간의 녹취록 속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왜 나오지 않는지 검찰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 그 결정적 증거의 부재를 확인하십시오. 김만배와 남욱 이가 왜냐하면 이제 남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김만배는 입을 지금 안 열잖아, 안 열었잖아요. 김만배는 단 한 번도 검찰이 협조한 적이 네, 없어요. 협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근데 번도 없어요. 김만배와 남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 이제 제가 2015년 4월 달에 그 5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김만배 회장님께서 법조 기자하셨고 뭐 변호인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곽상도. 와, 50억 클럽 네, 나옵니다. 곽상도 저희 변호인이셨고 박영수. 박영수 특검 나옵니다. 제 변호인이셨고 50억 클럽 다 나오네. 예, 뭐 그런 분들 외에도 뭐 여러분을 소개시켜 김홍일. 주셨. 김홍일은 네. 이제 조우영의 아니, 그 변호인. 대검 중수부장 있죠, 김홍일. 네, 김홍일. 2011년에 네. 그 사람이 조우영을 도와줘요. 2015년에 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요. 봐준 적도 없고. 근데 김홍일 전직 대검 중수부장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조우영을 그 당시 조우영은 변호했습니다. 네, 와. 세종에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됐다가 6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났는데 네. 재판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김만배 회장님께서 이제 그 당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었고, 뭐 저보다 나이도 8살 많으시고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친형처럼 계속 따랐는데 이제 수사를 받고 2기 수사팀에 와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느 검사님이 오시더니 너 그 2015년도에 왜 구속됐는지 알아? 그래서 뭐 왜요? 그랬더니 너 김만배가 작업한 거야. 아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김만배가 작업해서 너 구속된 거야. 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이게 네네네. 김만배가 그때 작업해서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너가 사업장을 뺏긴 거야. 너 몰랐지? 우리가 다 확인했어. 오. 그러면서 2015년도에 저를 구속시켰던 검사님하고 내가 그 형하고 친해. 오. 이제 마치 이제 고까지만 하는 거죠. 마치 다 들었던 것처럼. 근데 또 희한하게 김만배 회장님의 현재 변호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수원지검장이셨어요. 저를 구속시킨. 와.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눈이 확 돌았죠. 돌겠네. 네. 그러고 나서 몇 차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간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김만배 회장님 욕을 엄청 하고 다 그 김만배 회장님이 한 거다. 막 음. 이런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이 작년 11월 7일 날 제가 저 증언을 하고 나서 그 유동규가 녹취록을 이렇게 뭐 저와 관련된 반대되는 녹취록을 막 맞습니다. 풀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가 이제 절정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김만배 회장님 욕을 엄청 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형 얘기가 맞아. 만배형이 나를 뒤통수 그때도 또 뒤통수를 치고 이번에도 또 뒤통수를 쳤네. 미국에서 들어오면 협조만 하면 된다고 검찰이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주범이 됐고 지금 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달리게 하는 거 보면 아 이거 만배형이 뭔가 또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어요 검사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아 유동규랑 한번 전화해봐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범이 재판받고 있는데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전화를 안 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하길래 고 이제 2023년 3월 4월 통화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녹음이 돼 있고 되게 신기한 건 제가 지난 법정에서 그 녹음을 틀었거든요. 틀었는데 2번하고 3번이 돼 있어. 그럼 1번은 왜 안 낼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이게 저만의 의문인데 아, 네. 그 1번도 있을 텐데 나랑 얘기한 게 유동규랑 통화한 네. 내용. 그건 또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불리한 안 내는 거 아니까. 뭐 그래서 네, 어찌됐든 그런 뭐, 과정을 통해서 김만배와 남욱은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복수심을 활용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남욱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을 텐데. 결국 모든 건 유동규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증 하나 없이 진술만으로 대통령을 엮으려 한 이 거대한 공작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증거 없는 기소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 진실의 무게를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건너갔고 그것이 이재명에게 건너갔다. 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우리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에게 돈을 준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김용 알아요, 몰라요? 뭐 일단 정진상 실장은 제가 법정에서 처음 봤고요. 와, 법정 이름이야 들어봤죠. 뭐 용의 근데 핵심입니다. 네, 저는 법정에서 처음 봤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그 시의원 그 당시에 그 시장 선거 때 길에서 그냥 여러 한 3, 40명 있는 데서 악수 한 번 하게 답니다. 와. 뭐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예.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돈을 줄 때 그분들 얘기가 나왔거나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조인이시고 네. 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유동규 그렇지. 본부장께서. 근데 이제 2022년 10월 달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에 이제 검사님들이 왜 들었다는데 너한테 얘기 다 했다는데 왜 넌 기억을 못하니 그 중요한 거. 아, 유동규가 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는 왜 기억 못하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검사가. 이제 그러고 나서도 잘 답정너네. 모르겠다 그랬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딴방에 또 옵니다. 와서 검사님하고 와서 네. 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때 왜 기억을 못해. 이제 저희가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받았는데 그건 또 이제 뭐 나중에 재판 가면 또 막 얘기하고 잠깐 야 왜 기억을 못해. 이제 그게 하나는 내가 진짜 기억을 못했나? 또 하나는 야 이 얘기를 해야 내가 안 죽고 사는 건가? 그럴 수 있겠다. 네. 뭐 이제 이렇게 이게 복합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도 들은 것 같다. 그때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거야. 그래서 김용 부원장인 남욱 죽인답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 꼭 만들어낸 보면 뭐 어찌 됐건 조작을 뭐 하시네. 법률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그건 뭐 제가 져야 되는 이거 부분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지겠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뭐 마주치기라도 하면 네. 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네. 대장동은 최초의 정영학 녹취록 그렇죠. 그게 아주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분 그분. 있지도 않은 그분 때문에 결국 대선판이 뒤집혔고 맞아요. 네.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녹취록 중에 저희 이제 유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뇌물이나 이런 걸로 김용, 정진상, 뭐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많은 녹취록 중에 지금 추가로 이기 수사팀에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죄를 받은 배임의 유죄 증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 얘기는 그 부분은 다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와, 이거 정말 그 무서운 많은 얘기야. 녹취록 그 중에 많은 녹취 중에 예. 이재명이 없고 예. 김용 없고 없어요. 정진상 없다는 없어요. 얘기야. 예.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와. 몇십 시간입니다. 뭐 네. 37시간인가 그렇더라고요. 와. 그 많은 대화를 그러니까 저희가 정영학 회계사님 외에는 저희가 녹음을 하는지 몰랐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진상 김용 씨가 관련이 돼 있고 저희가 진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배임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당연히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녹취록이 있어야 하나라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다 유동규의 진술밖에 그 없어요. 관련된 거는 결국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답정너 수사와 언론의 선택적 침묵이 빚어낸 거대한 조작극입니다. 37시간의 녹취록, 어디에도 없는 죄를 유동규의 입 하나로 만들어내려 한 정치 검찰의 위선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우롱한 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